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후 2시 반 도심을 관통하는 472번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섰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에어컨이 고장난 버스 안은 찌는 듯한 더위와 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박상철은 왼쪽 다리를 조심스럽게 끌며 버스 계단을 올랐다. 70대 중반의 그는 30여 년 전 교통사고로 다친 다리 때문에 오래 서 있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저기 자리가 있네. 박상철은 버스 중앙부에 있는 노약자석을 발견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가 다가가자 노약자석에는 이미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이가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있었다. 그는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보며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듯 했다. 실례합니다만 노약자석인데 자리를 좀 양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상철은 공손하게 말했다. 젊은이는 이어폰을 한쪽만 빼고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뭐라고요? 못 들었는데요. 여기가 노약자석이라 자리를 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철은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했다. 왼쪽 다리가 욱신거리기 시작했고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기 어려웠다. 젊은이는 코웃음을 치더니 목소리를 높였다. 아, 진짜 귀찮게 하네. 먼저 앉은 사람이 임자 아니에요? 다리 아프면 택시 타시든가 왜 여기 와서 나이 많다고 유세하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주변 승객들이 시선을 돌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노약자석이라고 무조건 비켜줘야 하는 법 있어요? 나도 피곤하다고요. 박상철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젊은 친구, 버스에 노약자석이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나이가 많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일세. 아, 진짜 귀찮게 하네. 젊은이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박상철 앞에 서서 그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거칠게 밀었다. 무게 중심이 불안정했던 박상철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다. 절뚝거리는 거 특별 대우 받으려고. 그냥 다른 데 가서 서 있어요, 할아버지. 아니면 집에서 나오지 말든가. 다시 한번 젊은이는 박상철의 어깨를 밀었고 이번에는 박상철이 옆에 있던 승객에게 부딪혔다. 승객들은 불안한 기색으로 더 멀리 물러났고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 않았다. 버스 기사도 그만하세요라고 작게 말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복에 아무리 그래도 왜 손을 대는가. 그만하게. 박상철은 자신의 옷깃을 정리하며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손? 내가 언제 손 댔어요? 그냥 살짝 밀었을 뿐인데. 할아버지가 서 있을 힘도 없으면 집에나 있지 왜 나와서 사람 귀찮게 하세요? 젊은이는 다시 한번 팔을 들어 올렸고 박상철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젊은이는 그 모습을 보고 더 크게 웃었다. 봐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더 버틸 거예요? 버스는 불편한 침묵으로 가득 찼다. 승객들은 모두 상황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박상철은 무력감을 느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왼쪽 다리는 이제 더 심하게 아파왔고 젊은이의 밀침 때문에 오래된 상처가 다시 욱신거렸다. 그때 버스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탑승했다. 한지훈이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곧게 선 자세로 걸어 들어오며 버스 안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다. 박상철이 젊은이에게 위협당하는 모습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한지호는 어떤 망설임도 없이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예의를 모르는군. 한지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버스 안에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에는 어떤 위압감이 담겨 있었다. 젊은이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다. 뭐야, 또 다른 할아버지가 왔네. 두 분이서 짝꿍하게요? 노인정에 가서 놀지 왜 여기서 설쳐요? 젊은이는 이번에는 한지훈을 향해 팔을 뻗었다. 그의 의도는 분명했다. 한지훈도 밀어버리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젊은이의 손이 한지훈의 가슴에 닿기도 전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한지훈의 손이 마치 뱀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젊은이의 손목을 붙잡아 엄지와 검지로 정확한 지점을 눌렀다. 젊은이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지더니 무릎을 꿇었다. 그 작은 동작만으로 젊은이는 마치 땅에 못이라도 박힌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오만했던 눈빛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다. 아, 이거나요. 제발. 한지호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다. 마치 손자에게 하듯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공경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폭력까지 쓰는가. 자네 부모님께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군. 젊은이의 친구 둘이 뒤쪽 좌석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들 역시 20대 초반으로 보였고 첫 번째 젊은이만큼이나 건방진 태도를 보였다. 이 망할 영감탱이가. 첫 번째 친구가 주먹을 쥐고 한지훈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주먹이 한지훈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다. 버스 안의 승객들은 숨을 들이켰다. 그러나 한지훈은 마치 느린 영화를 보듯 주먹을 피했다. 그리고 그대로 젊은이의 팔을 타고 올라가 손바닥으로 그의 팔꿈치 안쪽을 가볍게 쳤다. 탁 소리와 함께 젊은이의 팔이 굳어버렸다. 아, 팔이 안 움직여. 젊은이는 자신의 오른팔이 마비된 것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한지호는 그의 겨드랑이 밑을 정확히 찌르고 그대로 몸을 틀어 젊은이를 버스 의자 위로 밀어버렸다. 젊은이는 의자에 쓰러지며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다. 세 번째 젊은이가 뒤에서 허리춤에 뭔가를 꺼내려 했다. 위험한 물건인 듯 했다. 그러나 한지호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돌아보지도 않고 손을 뻗었다. 그의 손가락 두 개가 젊은이의 손목 부분을 정확히 찔렀고 젊은이의 손에서 작은 칼이 철컥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 손가락이 마비됐어. 한지호는 그대로 휙몸을 돌려 젊은이의 목덜미를 정확히 짚어 탁 소리가 나게 쳤다. 젊은이는 그대로 의식을 잃을 듯 비틀거렸다. 단 30초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3명의 젊은이는 모두 제압되었다. 한 명은 무릎을 꿇은 채 손목이 비틀어져 움직이지 못했고 다른 한 명은 의자에 쓰러져 마비된 팔을 부여잡고 있었으며 마지막 한 명은 목덜미를 잡고 고통스러워했다. 버스 안의 모든 승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떤 사람들은 몰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기도 했다. 70대 후반 노인이 3명의 건장한 젊은이들을 종이 인형처럼 가볍게 다루는 모습은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다. 우리 내려요. 제발 내려요. 다음 정류장에 세워주세요. 젊은이들은 겁에 질려 외쳤다.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멈추자 그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황급히 버스에서 내렸다. 칼을 들었던 젊은이는 손목을 부여잡은 채 뛰어내렸고 팔이 마비된 젊은이는 절뚝거리며 따라갔다. 내리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는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한지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옷깃을 정리하고 노약자석을 가리켰다. 앉으시지요, 선생님. 박상철은 놀란 표정으로 한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외심이 가득했다. 그는 감사의 말을 중얼거리며 노약자석에 앉았다. 한지훈은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버스는 다시 조용해졌지만 이번에는 불편한 침묵이 아닌 경외심 어린 정적이었다. 승객들은 한지훈을 향해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했다. 그가 보여준 무술 실력은 분명 오랜 세월 갈고 닦은 것이 분명했고 누구도 노인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기술이었다. 버스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젊은이들이 내린 후 다른 승객들은 간간히 한지훈을 향해 감사와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노약자석에 나란히 앉은 두 노인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셔서요. 박상철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지훈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는 박상철입니다. 근처 삼성병원에서 내과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지훈입니다. 그냥 동네 할아버지예요. 두 사람은 가볍게 인사를 나누었다. 이것이 그들 인생을 바꿀 만남의 시작이었다. 그날의 만남 이후 한지훈과 박상철은 자주 마주치게 되었다. 우연히도 두 사람은 비슷한 시간에 같은 버스를 타고 있었다. 매일 오후 3시 472번 버스에서 만난 두 노인은 이제 버스에서 내려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오늘도 딱 시간 맞춰 오셨네요, 한 선생님. 박상철이 반갑게 인사했다. 한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버스 시간이 정확해서 좋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처럼 버스에 나란히 앉았다. 이제는 승객들도 그들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특히 한지훈의 무술 실력이 소문이 나면서 버스 안에서는 더 이상 노약자석 문제로 시비가 붙지 않았다. 그날은 버스가 평소보다 조용했다. 버스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오늘 국회에서는 625 참전용사 지원 확대 법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오랫동안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했던 참전용사들의 복지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지훈은 뉴스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빛에 묘한 감정이 스쳤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요즘 세상이 참 좋아졌군요. 예전에는 말도 못 꺼내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뉴스로도 나오니까 말이에요. 한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네, 맞아요. 그분들도 이제 인정받을 때가 됐죠. 박상철이 대답했다. 그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다. 이 뉴스 때문에 또 생각이 나서요. 무엇이요? 어제 또 한 번 찾아봤어요. 뭘 말씀이신지. 625대 실종된 제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요. 이번 법안으로 더 많은 자료가 공개된다고 해서 혹시나 아버지에 대한 단서가 있을까 해서요. 한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께서는 625대 의무병으로 참전하셨어요. 그런데 1951년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되셨죠. 생사도 모르는 채로요. 박상철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쉬움이 묻어났다. 그때 저는 겨우 5살이었어요.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죠. 다만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만 있을 뿐이에요. 한지훈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유언으로 남기셨어요.
아버지를 꼭 찾아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드리라고요. 이제 이 이야기는 한지훈에게 익숙한 것이 되었다. 매번 만날 때마다 박상철은 빠짐없이 아버지 이야기를 했다. 한지훈은 점점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어요. 어머니가 우시면서 아버지를 기다리던 모습, 그리고 결국 돌아오지 않으신 아버지. 박상철의 눈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그렇군요. 한지훈은 짧게 대답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가슴 속에서는 오래된 기억이 물결처럼 일렁였다. 버스 안에 소란이 일었다. 앞쪽에서 중년 여성이 고등학생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있었다. 이봐요. 내 가방에 손대지 마세요. 여성이 한 고등학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학생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저는 손댄 적 없는데요. 넘어질 뻔해서 손잡이를 잡으려던 것뿐인데요. 버스 안의 사람들이 모두 그쪽을 바라보았다. 한지훈과 박상철도 상황을 지켜보았다. 한 선생님, 저희가 가서 말려야 하지 않을까요? 박상철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닙니다. 곧 해결될 겁니다. 지금 운전기사가 상황을 보고 있으니까요. 한지훈은 침착하게 말했다. 그의 예상대로 버스 기사가 마이크를 통해 말했다. 승객 여러분, 진정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CCTV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잠시 주저하더니 자리에 앉았다. 고등학생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드물었는데. 박상철이 한숨을 내쉬었다. 사람의 마음은 시대가 바뀌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질 뿐이죠. 한지훈의 말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가 묻어났다. 그래서 더 그리워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을 어떻게 보셨을까 하고요. 한지훈은 갑자기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화제를 돌렸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저기 공원에 꽃들이 피기 시작했군요. 박상철은 한지훈이 항상 이렇게 아버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화제를 돌리는 것을 눈치챘다. 처음에는 단순히 불편한 주제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반응이 단순한 불편함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다. 네, 그러네요. 한 선생님, 혹시 제 이야기가 불편하신가요? 제가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면 항상 화제를 돌리시는 것 같아서요. 한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불편하다기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옛날 생각이 나서요. 제가 젊었을 때 비슷한 일을 겪은 친구가 있었거든요. 정말이요? 혹시 그 친구분이? 아니, 그 친구는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오래전에 떠났어요. 버스가 천천히 정류장에 도착했다. 두 노인은 함께 내려 평소처럼 나란히 걸었다. 한지훈은 자신의 비밀을 계속 간직한 채 걸음을 옮겼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느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오후 버스에서 내린 두 노인은 평소와 같이 함께 걸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그들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한 선생님,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박상철이 갑자기 물었다. 네, 저녁이요? 왜 그러시는지. 한지훈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제 집에서 간단히 저녁 식사라도 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매일 같은 버스를 타고 이야기는 많이 나눴지만 제대로 대접한 적이 없어서 말이에요. 한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지나치게 개인적인 만남을 피해왔다. 하지만 몇 달 동안 함께 버스를 타며 정이 들었고 박상철의 따뜻한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그럼 감사히 초대에 응하겠습니다. 잘 됐네요. 제 집이 바로 저 아파트예요. 걸어서 5분이면 됩니다. 두 사람은 성신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그들은 여유롭게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는 혼자 살아요. 아내는 15년 전에 먼저 떠났고 아들은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상철이 말했다. 저도 혼자 삽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한지훈의 대답은 항상 그랬듯 간결했다. 박상철의 집에 들어섰다. 넓고 정돈된 집안은 오랫동안 혼자 살았지만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들어오세요. 편하게 계시고 저는 저녁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지훈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거실 벽면에는 여러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의 시선이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에 멈췄다. 그것은 젊은 박상철과 그의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배경은 낮은 산과 작은 마을이 보이는 곳이었다. 한지호는 무심코 그 사진 앞으로 다가갔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부엌에서 나온 박상철은 사진을 바라보는 한지훈의 모습을 보았다. 아, 저 사진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인천 근처 마을이군요. 한지훈은 생각에 잠긴 채 무심코 말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박상철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한지훈의 옆에 섰다. 어떻게 이 마을을 아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곳은 제가 태어난 마을입니다. 저 사진은 625가 시작되기 직전에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고요. 한지훈은 침을 삼켰다. 그는 급히 변명을 생각해냈다. 제가 예전에 지도를 많이 봐서 지형이 특이해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박상철의 눈에는 의심의 빛이 가득했다. 그는 한지훈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인천 근처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을 이름은 공식 지도에도 거의 나오지 않는 작은 마을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한지훈은 시선을 돌려 다른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가족분들이 참 행복해 보이네요. 아드님도 잘생기셨고. 박상철은 한지훈의 화제 전환을 알아차렸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아직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을 품고 있었다. 대신 그는 옆에 있는 앨범을 꺼내 한지훈에게 건넸다. 여기 더 많은 사진이 있어요. 이후 새 삶을 시작한 우리 모자의 이야기죠. 한지훈은 조심스럽게 앨범을 받았다. 그것은 박상철 가족의 서울 정착 생활을 담은 앨범이었다. 어린 박상철이 의대 졸업식에서 찍은 사진,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는 모습, 가족 여행 사진들. 어머니는 피난민으로서 서울에 정착해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저도 어머니의 뜻을 이어 의사가 되었고요. 박상철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대단하십니다. 새로운 곳에서 그렇게 성공하다니. 한지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아버지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꼭 찾고 싶은 거예요. 박상철이 한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한 선생님, 정말로 그냥 지도를 보고 저 마을을 아신 건가요? 한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진실을 말할지 말지 갈등이 일었다. 네. 지도에서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여러 지역의 지도를 연구했어요. 박상철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에 차 있었다. 그는 앨범을 다시 받아 조심스럽게 책장에 넣었다. 저녁 식사할 시간이네요. 부엌으로 오시죠.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박상철이 준비한 소박하지만 정성 어린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공기 중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식사를 하는 동안 박상철은 계속해서 한지훈을 관찰했다. 그의 손놀림, 말투, 반응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다. 특히 625나 전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한지훈이 보이는 미묘한 변화를 주목했다. 한 선생님은 젊으셨을 때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냥 이런저런 일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별거 아닌 일들이었어요. 말할 것도 없고요. 한지훈의 대답은 항상 모호했다. 박상철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그렇게 소박한 저녁 식사가 끝났다. 정돈된 거실에는 특별한 것이 보이지 않았지만 벽에 걸린 작은 태극기가 눈에 띄었다. 두 노인은 식탁을 정리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다. 차 한잔 하시겠어요? 박상철이 물었다. 네, 감사합니다. 식사가 정말 맛있었어요. 박상철은 차를 내어놓고 따뜻한 차를 따랐다.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편안한 침묵을 즐겼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말하지 못한 비밀들이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 저녁 이후로 박상철은 한지훈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졌다. 매일 만나는 버스에서도 함께 걷는 길에서도 그는 한지훈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의문점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한 선생님, 어제 뉴스 보셨어요? 어느 날 오후 평소와 같이 버스에 앉은 박상철이 물었다. 무슨 뉴스 말씀이신지요? 625 전사자 유해 발굴 관련 뉴스요. 인천 지역에서 새로운 유해들이 발견됐다고 하더군요. 한지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렇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혹시나 해서 문의해 봤어요. 제 아버지와 관련된 단서가 있나 해서 말이에요. 박상철은 한지훈의 반응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아직은 뚜렷한 단서가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계속 찾아볼 거예요. 한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박상철이 포착했다. 한 선생님, 혹시 625대 인천 지역에 계셨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한지훈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지요? 아, 그냥요. 그 지역을 잘 아시는 것 같아서요. 저는 그때 어렸어서 잘 기억이 안 나요. 한지훈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다. 박상철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깊어졌다. 버스가 한 정류장에 멈췄을 때 한 할머니가 탑승했다. 그녀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하고 있었다. 다른 승객들은 모른 척했지만 한지훈이 벌떡 일어났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자연스럽게 할머니의 장바구니를 받아들고 할머니가 안전하게 앉을 수 있도록 도왔다. 그의 움직임은 매우 익숙했고 마치 오랫동안 남을 도우며 살아온 사람처럼 보였다. 고맙습니다, 아드님. 할머니가 고마워하자 한지훈은 겸손하게 웃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이죠.
박상철은 이런 한지훈의 모습을 보며 더욱 궁금해졌다. 단순한 친절이 아닌 뭔가 사명감 같은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한 선생님은 정말 남을 잘 도우시네요. 그런가요? 별로 특별한 건 아닌데요.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뭔가가 있어요. 마치 남을 돕는 것이 습관처럼 몸에 밴 것 같달까요? 한지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젊었을 때 그런 일을 많이 했어서 그런가 봅니다. 어떤 일이요? 그냥 남을 도우는 일들이요. 또다시 모호한 대답이었다. 박상철은 한지훈이 자신의 과거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날 저녁 박상철은 집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남긴 유품들이 들어있었다. 오래된 편지들, 사진들, 그리고 작은 일기장이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625 당시의 기록들이 어머니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6월 28일.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남편은 아직 소식이 없다. 상철이와 함께 피난을 떠나야 할 것 같다. 7월 15일. 드디어 남편 소식을 들었다. 의무병으로 전선에 나가 있다고 한다. 곧 돌아올 거라고 했지만 9월 3일.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남편이 그곳에 있을지도 모른다. 매일 기도하고 있다. 9월 20일. 끔찍한 소식을 들었다. 남편 부대가 적의 기습을 받았다고 한다. 생사불명. 박상철은 어머니의 일기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런데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상한 기록을 발견했다. 10월 12일. 오늘 이상한 사람이 찾아왔다. 군복을 입은 젊은 군인이었는데 남편을 찾고 있다고 했다. 남편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뭔가 숨기는 것 같았다.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상처가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박상철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상처. 그는 급히 한지훈을 떠올렸다. 그리고 지난번 저녁 식사 때 한지훈이 컵을 들 때 본 것이 기억났다. 설마. 다음 날 오후 박상철은 평소보다 일찍 버스 정류장에 나왔다. 한지훈이 오기를 기다리며 그는 어머니의 일기에서 본 내용을 계속 생각했다. 한지훈이 나타났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했지만 박상철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한 선생님, 손을 다치신 적이 있나요? 버스에 앉자마자 박상철이 물었다. 손을요? 왜 그런 걸? 그냥 궁금해서요. 오른손 엄지손가락 말이에요. 한지훈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오른손을 보았다. 그리고는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다. 별거 아닌 상처예요. 옛날에 다친 거라. 언제쯤 다치셨나요? 그게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네요. 박상철은 한지훈의 당황하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의심은 이제 거의 확신에 가까워졌다. 한 선생님 혹시 1950년 10월경에 우리 집에 오신 적이 있나요? 한지훈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박상철을 바라보았다. 제 어머니 일기에 기록이 있어요. 제 아버지를 찾으러 온 군인에 대한 기록이요. 오른손 엄지에 상처가 있는 군인. 한지훈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오랫동안 지켜온 비밀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상철아. 한지훈이 처음으로 박상철의 이름을 불렀다.
그 목소리에는 7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정말 선생님이신가요? 박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70년 동안 찾던 아버지의 전우가 바로 그의 옆에 있었던 것이다. 버스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한지호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고 박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주변 승객들은 두 노인의 심각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히 있었다. 네, 맞습니다. 한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저는 당신의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박중희님과 함께. 박상철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70년 동안 찾던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아는 사람이 바로 그의 옆에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어떻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내립시다. 한지훈이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자고 했다. 두 노인은 서둘러 버스에서 내렸다. 근처 작은 공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가을바람이 낙엽을 흩날리며 지나갔다. 한지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1950년 9월 28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직후였습니다. 저는 당시 하사관이었고 당신 아버지인 박중희님은 의무장교였죠. 박상철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우리 부대는 서울 탈환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9월 29일 새벽 잔존 인민군의 기습을 받았어요. 그때 한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중희님은 부상병들을 후송시키다가 적의 집중 사격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중희님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신 건가요? 네. 중희님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내 가족에게 내가 끝까지 의무를 다했다고 전해달라고 하셨거든요. 한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전하지 못했어요. 당신 어머님께 가서는 그저 곧 돌아오실 것이라고만 말씀드렸죠.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박상철도 울고 있었다. 왜 그 후로는 오지 않으셨어요? 전쟁이 계속되었고 저는 다른 부대로 전속되었어요.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제가 중희님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한지호는 주머니에서 작고 낡은 물건을 꺼냈다. 녹슨 군번줄이었다. 이게 중희님의 것입니다. 그때 제가 가져온 건데 70년 동안 간직해왔어요. 박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군번줄을 받았다. 박정수 의무중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아버지. 박상철은 군번줄을 꼭 쥐고 흐느꼈다. 중희님은 정말 용감한 분이었어요. 자신의 목숨보다 부상병들을 먼저 생각하셨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족 걱정만 하셨고요. 한지훈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 상처는 그때 생긴 건가요? 박상철이 한지훈의 오른손을 가리켰다. 네. 중희님을 구하려다가 적의 총탄에 맞았어요. 두 노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만들어낸 인연의 무게가 그들을 압도했다. 한 선생님, 아니 한 하사님. 박상철이 정중하게 말했다. 저는 평생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왜 가족을 버리고 죽으러 갔을까? 왜 우리를 혼자 남겨두었을까? 그런데 박상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는 영웅이셨군요.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을 구하려 하신. 중희님은 정말 자랑스러운 분이었어요.
그런 아버지를 둔 당신도 자랑스럽고요. 한지훈이 박상철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런데 왜 의사가 되셨어요? 아버지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가 의무병으로서 사람들을 구하려 했으니 나도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라고. 박상철의 말에 한지훈은 깊이 감동했다. 그렇다면 중위님의 뜻이 이어진 거네요. 한 선생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평생 남을 도우며 사셨잖아요. 저는 속죄하며 산 거예요. 중위님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아닙니다. 선생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신 구하신 거라고요. 두 노인의 대화는 깊어졌다. 70년 전의 그날 밤 전쟁터에서 일어난 일들이 하나씩 밝혀졌다. 사실 저도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군 복무를 하지 못하게 되었죠. 한지훈이 자신의 왼쪽 다리를 가리켰다. 그래서 절뚝이시는 건가요? 네. 그때부터 쭉. 박상철은 갑자기 깨달았다. 한지훈도 자신처럼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 둘 다 아버지 때문에 다리를 다쳤네요. 박상철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의 다리 부상은 어릴 때 교통사고였지만 그 역시 전쟁이 만든 가난 때문이었다.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지훈도 웃었다. 70년 만에 만난 두 사람, 하나는 전사한 아버지를 그리워한 아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본 전우였다. 이제 아버지께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상철이 군번줄을 가슴에 품으며 말했다. 저도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습니다. 한지훈도 70년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낸 기분이었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두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공원을 나섰다. 7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전쟁의 상처를 함께 나눈 그들의 우정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진실이 밝혀진 지 일주일이 지났다. 한지훈과 박상철은 이전보다 더욱 가까워졌다. 70년의 비밀이 풀리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매일 오후 3시 그들은 여전히 같은 버스를 타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한 선생님, 오늘 컨디션이 어떠세요? 박상철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이는 한지훈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하지만 한지훈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힘이 없었다. 그는 가끔 가슴을 움켜쥐었고 숨이 가빠하는 기색을 보였다. 혹시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아닙니다. 별일 아닐 거예요. 한지훈은 고집스럽게 거절했다. 평생을 군인처럼 살아온 그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싫어했다. 버스는 평소처럼 사람들로 붐볐다. 두 노인은 노약자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평생 품어왔던 원망이 사라진 것 같아요. 박상철이 조용히 말했다. 중위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요. 당신도 그런 아버지를 닮으셨고요. 한지훈이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가슴을 움켜쥐었다. 한 선생님, 괜찮으세요? 박상철이 놀라며 한지훈을 부축했다. 괜찮습니다. 그냥 잠시. 하지만 한지훈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숨소리는 거칠어졌다. 운전기사님, 응급 상황입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가주세요. 박상철이 큰 소리로 외쳤다.
평생 의사로 살아온 그는 한지훈의 증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한 선생님, 저를 봐보세요. 괜찮습니다. 곧 병원에 도착할 거예요. 박상철은 한지훈의 맥박을 확인하며 안정을 시켰다. 맥박은 불규칙했고 매우 약했다. 버스는 응급실이 있는 대학병원으로 향했다. 다른 승객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두 노인을 바라보았다. 병원에 도착하자 응급실 직원들이 즉시 한지훈을 병실로 옮겼다. 박상철은 응급실 의사들과 상의했다. 환자는 78세 남성이고 갑작스럽게 흉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맥박이 불규칙하고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박상철이 의사로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했다. CT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환자와 어떤 관계이신지요? 저는 삼성병원 내과과장 박상철입니다. 환자는 제 아버지의 전우입니다. 응급실 의사는 박상철의 명성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박 과장님, 직접 진료에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CT 촬영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한지훈의 심장 근처에 작은 금속 조각이 보였다. 70년 전 전쟁에서 입은 총상의 파편이 이제야 이동하여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총탄 파편입니다. 영상의학과 의사가 말했다. 70년 전 625대 입은 상처입니다. 박상철이 설명했다. 파편이 심장혈관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심장외과 과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환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수술 자체가 큰 위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박상철은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말했다. 제가 수술을 집도하겠습니다. 박 과장님께서요? 하지만 심장외과가 아니신데. 저는 젊었을 때 심장외과에서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게는 특별한 분입니다. 박상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70년 전 이분이 제 아버지를 구하려다 입은 상처입니다. 이제 제가 이분을 구할 차례예요. 수술실 준비가 시작되었다. 박상철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손을 씻었다. 비록 70대 중반이었지만 그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다. 수십 년간의 경험이 그의 손끝에 응축되어 있었다. 마취된 한지훈이 수술대에 누워 있었다. 박상철은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한 하사님, 70년 전 당신이 아버지를 구하려 했듯이 이제 제가 당신을 구할 거예요. 수술이 시작되었다. 파편의 위치가 매우 위험했기 때문에 극도의 주의가 필요했다. 박상철의 이마에서는 땀이 흘러내렸지만 그의 손은 정확하고 안정적이었다. 3시간이 지났다. 수술실 밖에서는 간호사들과 다른 의사들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조금 더. 박상철이 속삭이며 파편을 제거하려 했다. 그 순간 심장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심박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박상철은 침착하게 수술을 계속했다. 그의 눈은 전장에서 부상병을 구하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찼다. 마침내 70년 전 한지훈의 가슴에 박힌 총탄 파편이 성공적으로 제거되었다. 작은 금속 조각이 수술실 접시 위에 놓였을 때 모든 의료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성공했습니다. 박상철이 조용히 말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수술 후 한지훈은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박상철은 그의 병상을 떠나지 않고 지켰다. 밤새도록 그는 한지훈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며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 한지훈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상철아.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다. 여기 있어요, 한 선생님. 박상철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70년 전 전쟁터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서로를 구하는 기적으로 이어졌다. 한 달 후 따스한 봄 햇살이 도시를 비추는 오후였다. 한지호는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수술 후 회복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박상철의 꾸준한 보살핌 덕분에 그는 이제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오후 3시 익숙한 472번 버스 정류장에서 두 노인이 만났다. 오늘은 컨디션이 어떠세요, 한 선생님? 박상철이 환한 미소로 물었다. 아주 좋습니다. 70년 동안 가슴에 있던 짐을 내려놓으니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한지훈의 목소리에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밝음이 있었다. 버스가 도착했고 두 노인은 천천히 버스에 올랐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버스의 모든 승객들이 그들을 알아본다는 것이었다. 한지훈의 무술 실력과 박상철의 의술, 그리고 두 노인의 감동적인 우정은 이미 동네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 할아버지들, 여기 앉으세요. 젊은 학생이 자리를 양보했다. 이제는 누구도 두 노인에게 무례하게 굴지 않았다. 오히려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고맙다, 학생. 한지훈이 따뜻하게 답했다.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두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다. 상철아, 내가 나를 수술해 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니? 70년 전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 했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생명을 구한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깨달았고요. 박상철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묻어 있었다. 나도 그때 수술대에서 깨달은 게 있어. 중이님이 나에게 남긴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사명이었다는 걸 말이야. 한지훈의 눈빛이 맑아졌다. 70년 동안 남을 돕며 살아온 것도 내가 의사가 된 것도 모두 중이님의 뜻이 이어진 거였구나.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창밖으로는 봄꽃이 피어나는 거리가 지나갔다. 한 선생님, 앞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박상철이 물었다. 글쎄,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 그동안 혼자만 간직해왔던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좋은 생각이에요. 전쟁을 겪은 세대의 이야기는 후세에 꼭 전해져야 하니까요. 그때 버스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앞쪽에서 임신한 여성이 어지러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젊은 승객들은 스마트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한지훈과 박상철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괜찮으세요? 박상철이 여성에게 다가가 맥박을 확인했다. 임신 중이라 빈혈 증상이 있는 것 같네요. 여기 앉으세요. 한지훈은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고 주변 승객들에게 말했다. 창문을 조금 열어주세요. 환기가 필요합니다. 두 노인의 자연스러운 도움으로 여성은 금세 컨디션이 나아졌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들. 별 말씀을. 당연한 일이죠. 이 모습을 본 다른 승객들은 감동했다. 특히 젊은 승객들은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었다. 우리도 저런 어른이 되고 싶네요. 한 대학생이 친구에게 속삭였다. 버스에서 내린 두 노인은 평소처럼 나란히 걸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공원을 향해 가면서 그들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상철아, 우리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는 게 어떨까? 좋은 아이디어네요. 제가 글 쓰는 걸 도와드릴게요. 그래,
버스에서 만난 인연이라고 제목을 정하는 건 어떨까? 완벽해요. 공원 벤치에 앉은 두 노인은 멀리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평화로운 일상,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들이 바로 저런 모습이었다. 한 선생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를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아마도 잘했다, 고생했다고 하시지 않을까? 한지훈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리고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고도 하실 것 같아요.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다. 두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내일도 3시에 만날까요? 물론이죠. 이제 우리는 가족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들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이제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나갈 것이다. 저녁 노을이 두 노인의 뒷모습을 따스하게 비추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운명적인 인연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우정으로 꽃피운 순간이었다. 그들이 걸어온 길에는 깊은 의미와 교훈이 새겨져 있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나이가 들어서도 남을 돕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진정한 인연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 한지훈과 박상철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다. 전쟁의 상처에서 시작된 만남이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로 승화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전해줄 것이다. 버스는 여전히 매일 오후 3시에 그 정류장을 지나간다. 그리고 그 버스에는 오늘도 두 노인이 나란히 앉아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남은 인생을 함께 채워가고 있다. 고백의 시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